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반 마중물에서 주최하는 2023학년도 온라인 대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입학관리팀 심재민입니다. 네, 우선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숭실대학교 전경에 대한 몇 가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나중에 숭실대학교에 오게 되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일단 숭실대학교는 어떤 학교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숭실대학교는 1897년에 평양에서 개교가 된 학교이고요. 이후 190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대학으로서 인가를 받은 최초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전자계산학과를 설립했고요. 이거는 현재 컴퓨터학부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IT대학을 설립하였고 2019년에는 AI 융합선도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계속해서 숭실대학교는 첫 걸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숭실대학교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었는데요. 특별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이 되는 등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에는 총 8개의 단과대학과 하나의 동일학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인문계열로서는 이제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이 있고 경상계열로서는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 자연계열에서는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 IT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과 학생들이 1년간의 전공 탐색 시간을 거쳐서 본인의 주 전공을 선택하는 융합특성화 자유전공 학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학과들은 교직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별도의 사범대학이 있지는 않지만 해당 학과에 입학을 하셔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시면 교직의 길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융합특성화 자유전공 학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합특성화 자유전공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시면 1학년에는 기초 공통교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공통 전공 과목과 공통 교양 과목을 듣게 되는데요. 이후 2학년에 진학을 할 경우에 옆에 보이는 6가지의 미래사회 수요 융합 전공 중에 한 가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빅데이터 융합 전공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학부나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AI 융합학부 중 세 가지 학과 중에 하나를 본인의 주 전공으로 삼고 이후 빅데이터 융합 전공 안에 포함되어 있는 3가지의 전공 수업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들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네, 숭실대학교에서는 총 153종의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재학생의 77.3%에 달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취업률 역시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에 랭크하면서 굉장히 준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취업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직에도 많은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꼭 취업이나 자격증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창업을 함으로써 미래의 CEO를 양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여러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숭실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그런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숭실대학교에서는 총 64개국과 지금 협약을 맺고 있고 그 중에서도 421개교와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55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서 공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는 보스턴 대학이라든지 일리노이 공대, 메이지대 여러 가지 학생분들께서 들어보셨을 법한 굴지의 대학들과도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총 8개의 학기 중에 1개의 학기를 해외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해외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1개 학기로 인정을 받는 7+1 제도도 있으니까요. 많은 학생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외에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학생분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비교과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숭실대학교에 오셔서 학생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숭실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셨고요. 지금부터 2023학년도 숭실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에서는 총 1,734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정시 모집관에는 1,29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수능 다음 날인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논술고사를 치를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인 11월 26일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SSU 미래인지 전형 면접고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2월 3일에는 고른교회 특수교육 대상자, 소프트웨어 우수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입시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 좀 신설이 되었고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 및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기타 나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수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수시 전체 선발 인원 중에 55.8%에 달하는 967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학생부 교과에서는 447명,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269명, 기타 나머지 전형에서는 5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학생을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SSU 미래인지 전형에서는 618명, 고른교회 전형 136명, 소프트웨어 우수자는 25명을 올해 신규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으로서 외부 수상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기자 전형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2023학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서 학생부 종합 전형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 교내에서 활동한 내용들로만 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두드러진 활동을 학교 안에서 하셨다면 해당 전형을 통하여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총 2단계를 거쳐서 평가가 진행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1단계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2단계에 올라가면 면접을 치르게 되고 1단계 성적과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서 최종 선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1단계에 진행되고 있는 서류 종합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숭실대학교에서는 총 이 세 가지의 항목을 통해서 서류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동 역량,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요. 활동 역량의 박스가 큰 걸로 보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종합평가는 총 7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활동 역량은 70점 만점 중에 38점에 달하는 약 55%에 해당하는 비중으로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되는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70점 만점에서 14점에 해당하는 약 20% 정도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점수 100점만 보시더라도 아시다시피 숭실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 다시 말해 내신 성적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내신 성적 이외에 학생이 고등학교 3개년 과정 동안에 얼만큼 그 전공적 합성 혹은 계열 적합성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조금 더 관심을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역량과 잠재 역량 두 가지의 점수만 하더라도 사실은 서류 종합 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이제 올해까지 자기소개서를 받을 예정인데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의 작성 방법은 따로 뭐 공식이 있거나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첫 문장조차도 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팁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모든 학생들은 다 생활기록부를 좀 갖추고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학생분들이 받게 되는 자기소개서를 앞에다 두고 생기부 안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만의 강점인 부분과 약점인 부분을 분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본인이 분류한 강점과 약점의 내용 중에 강점을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나의 강점을 드러내는 식의 문장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 2번 문항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은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인 지원 동기 및 계획, 그러니까 세 번째 문항을 먼저 작성한 이후에 나머지 1, 2번 문항에 대한 강점 활동을 풀어 작성한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간에는 이 유사도 검증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데요. 모든 학교들이 마찬가지로 유사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업체를 통한다거나 본인의 친구, 선후배의 자기소개서를 표절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안에는 학생 본인의 이름이나 부교명, 개인정보, 부모님의 직업정보 등 본인과 가족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기재할 수 없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은 2단계 때 면접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면접평가는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되고 학생 1명당 10분 정도의 시간이 할애가 되며 평가관에는 입학사정관 1명과 학생이 지원하는 해당 학과의 교수님 1분이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면접은 철저하게 학생이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출 서류에 대한 숙지는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생들의 그 친구들끼리 면접 준비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의 면접관이 되어주는 등 그런 준비들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평가는 총 3가지 카테고리로 역시 평가가 진행되고요. 전공적 합성 50%, 인성평가 25%, 잠재력평가 25%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면접관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언급하실 수 없습니다. 네, 전공적 합성 안에는 총 이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아래에 보이는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의 경우 해당 경험과 활동에 근거한 논리적 사고 및 평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평가가 진행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성평가는 서류의 진위 여부나 활동의 진실성, 면접 전반에 걸친 학생의 태도 및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네, 잠재력 평가 같은 경우는 학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목표 부합 정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이 내용은 실제로 작년에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면접에 나왔었던 실제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학생 본인이 이 학과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강점과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어떠한 분야가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네, 이런 내용들 실제로 면접관에 나왔었던 질문들인데요. 저희가 면접관에 전공과 관련한 어떤 전문 지식을 묻는다거나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학생이 내가 왜 이 전공을 공부하고 싶고 나중에 어떻게 공부를 해서 향후 진로 방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싶은지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으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분들 본인의 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대한 숙지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꼭 파악하고 면접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해서 진행이 되고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경상 계열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네 가지의 주요 교과를 반영하고요. 자연 계열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마지막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학부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가지의 교과를 반영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80%, 진로 선택 과목은 20%로 해서 반영이 되며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A, B, C에 대한 성취도를 각각 1, 2, 3등급으로 매치해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데요. 인문 경상 계열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4개의 영역 중에 2개의 합이 4등급 이내면 만족시킬 수 있으시고요. 자연 계열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4개의 영역 중에 2개 합이 5등급 이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요 4개 영역 중에 2개 합이 5등급 이내면은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평균적으로는 좀 다소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작년에는 숭실대가 국어, 수학, 탐구 2과목의 평균 이 3개 영역 중에 2개 합, 인문 경상 계열은 6등급, 자연 계열은 7등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영어와 탐구 2과목의 평균을 반영했었던 것을 탐구 상위 과목 1과목을 반영하는 등 작년의 기준으로는 3가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만족 경우의 수가 없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9가지의 경우의 수로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작년에 숭실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진행됐었던 전형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2학년도에는 인문계열은 2.5등급, 경상계열은 2.3등급, 자연계열은 2.1등급, 융합특성화 자유전공 학부는 2.1등급 정도의 입시 결과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고사 60%와 학생부 교과 성적 40%를 반영을 해서 평가가 진행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동일합니다. 네, 논술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는 인문계열은 평균 4.1등급, 경상계열은 역시 4.1등급, 자연계열 1은 3.6등급, 자연계열 2는 3.8등급 정도를 기록했었습니다. 논술고사 평균 점수는 60점 만점에 앞서 보이시는 점수와 같고요.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예체능 우수인재 전형이고요. 축구 같은 경우는 실기 30%, 실적 40%, 교과 출석 10%, 면접은 20%를 반영해서 진행이 되고요. 체육 같은 경우는 실적 60%, 교과 출석 20%, 면접 20%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영화예술 전공 같은 경우는 연기와 연출 2가지 파트를 저희가 모두 선발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실기 60%와 학생부 교과 성적 40%를 반영하고 여기서 연기 전공은 4배수, 연출은 3배수를 선발해서 2단계를 가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실기 80%와 학생부 교과 성적 20%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정시 전형 안내입니다. 정시 전형은 수능 100%로 반영이 되고요. 가군에서는 총 511명, 나군에서는 80명, 다군에서는 56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시 실기에서는 실기고사 70%와 수능 30%를 반영할 예정이고요. 해당하는 학과는 문예창작 전공과 스포츠학부 2가지입니다. 네, 수학 능력시험 성적 반영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35%로 국어 영역에 대한 반영 비중이 가장 높고요. 경상계열과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을 35%를 반영하는 등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영어 과목은 인문, 경상, 자연계열 모두 20%씩을 반영을 하고요. 자연계열은 과학탐구를 25%를
반영함으로써 이 세 가지의 계열 중에 과학 탐구 영역에 대한 반영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 전공과 스포츠학부는 국어와 영어 두 가지 영역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022학년도 숭실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표와 같이 SSU 미드인지 전형의 작년 전체 평균 경쟁률은 8.5대 1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이 중에서 언론홍보학과가 19대 1로 경쟁률은 가장 높았었고요. 내신 평균으로 봤을 때 2등급 중반부터 4등급 중반까지 골고루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경쟁률 같은 경우는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의생명 시스템학과가 20.3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었고요. 내신 평균 등급은 2등급 중반부터 3등급 중반 정도까지 역시 골고루 분포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전체 평균 경쟁률은 14.33대 1 정도를 기록했었고요. 작년에는 국제법무학과가 25.3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었고, 내신 평균으로 봤을 때는 2등급 초반부터 3등급 중반 정도까지 분포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연계열에서는 건축학부 실내건축 전공이 32.3대 1로 경쟁률은 가장 높았었고요. 역시 2등급 초반부터 3등급까지도 골고루 분포해 있었습니다. 물론 컴퓨터학부처럼 내신 평균 등급이 높았던 학과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평균 경쟁률은 약 35대 1 정도를 기록했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경쟁률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과 결시율 등을 반영했을 때 여기에 보이시는 이 경쟁률만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고 실질적인 경쟁률은 약 10대 1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너무 표면적인 경쟁률에 위축되지 말고 학생 본인이 좀 논리적인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은 논술 전형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평균 등급 같은 경우는 4등급부터 5등급 정도까지도 골고루 분포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자연계열이고요. 네, 자연계열에서는 역시 의생명 시스템 학과가 54.4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정시 입시 결과입니다. 정시에서는 보통 숭실대에 합격한 학생들은 영어에서는 한 2등급 정도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에서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환산 총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험생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분위 점수로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한 2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연계열 역시 영어 등급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등급 내외 정도는 취직한 학생들이 가장 합격을 많이 하고 있고 100분위 점수로 봤을 때 역시 2등급부터 3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숭실대학교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교 연계 프로그램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7월경에는 모의 면접과 모의 논술고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께서는 그런 부분 관심 갖고 꼭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정보들 이외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숭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유튜브에 숭실대학교 입학처를 검색하시면 각종 전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얻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숭실대학교와 관련한 입학 설명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숭실대학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올해도 좋은 입시 결과 거두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